어, 앤디 제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17년 말에 전 재산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남은 걸로 미친 듯이 차트 공부를 해서 6억까지 불렸다가 최근에 코인 폭락장에서 1억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17년도에는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잃어도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공황장애도 왔는데 최근에는 무덤덤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이랍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현저하게 낮아진 느낌이고 마지막에 이게 핵심인데 코인이라는 게 차라리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면서 눈물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제가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세상에 주식이랑 코인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면 세상의 어떤 전체적인 행복감이 지금보다는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코인과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예, 지금 비슷한 얘기 하시네요. 혜진아님, 주식 코인 때문에 6년간 매일 죽고 싶었고 적금만 하던 시절이 그리웠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거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코인은 몰라도, 아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도 코인처럼 약간 제가 돈을 잃은 방법처럼 이렇게 단타를 하다가 급등주를 추격하다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의 어떤 행복감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예, 혜진아님, 적금할 때는 인간관계도 좋고 퇴근 후에 책도 많이 보고 잠도 잘 잤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거의 1, 2학년 때부터 이제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빈병도 주워다가 가게에다가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50원씩 받고 100원씩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는 재미가 솔직히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제 손으로 신협이라고 아시죠? 예, 신협이라는 그 그러니까 농협 뭐 신협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 집에 가까운 그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그때 통장에 조금씩 돈이 늘어날 때의 어떤 그 재미가 어, 초등학생 때부터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잡게 되면 성인이 되게 되면 더 큰 돈을 잘 모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행복감에 그때는 되게 있었어요.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근데 제 인생이 조금 약간 돈 문제와 약간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는 시기가 사실 주식을 시작한 시점부터예요. 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은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뭐 좀 부연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주식을 포기하고서 살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요. 음, 남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 주식에서 제가 다시 어, 일어서지 않으면 제 인생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서
어, 누군가가 저에게 주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를 좀 봤다면 주식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적금 모으고 월급 받고 그런 거 저축할 때는 아마 지금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을 겁니다. 내가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줄지 않고 이렇게 좀 늘어간다는 그 기분 자체가 사람을 좀 희망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어떤 그 무력감, 그러니까 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꾸 내 잔고는 빠져나가는 어떤 그 줄어드는 그 무력감 속에서 사람은 상당히 힘듦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어, 이 책입니다. 강신주라는 철학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철학에 관련돼서 되게 쉽게 글을 쓰고 이 사람의 어떤 글을 읽어보면 생각지 못한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제가 영상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이분의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이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도 제가 읽어봤고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여기에 있는 한 페이지 정도의 어떤 사례를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안경쟁이 좌파라고 그렇게 너무 그 매도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좌파적인 성향이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르면 됩니다. 좌파라고 해서 배척할 필요도 없고 우파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좌파가 쓴 이 좌파 철학자가 썼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책에서 생각해볼 문제를 던진다는 겁니다. 강신주의 어떤 상처받지 않을 권리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아니고 이거와 제가 이 책이 없어서 제가 이 책이 지금 없다 보니까 도서관 가서 빌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강신주의 글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전에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왜 소비를 안 하느냐 하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소비를 왜 안 하느냐? 돈을 왜 이렇게 극도로 그렇게 절약하느냐? 어,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소비하는 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타인의 욕망입니까? 댓글 한 번만 아무나 달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남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사는 게 분명히 있지 않나요? 예, 타인이죠. 예, 타인의 욕망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의 사람이 보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소비는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랑 가방 이런 것들 명품 가방 그 다음에 명품 차 그러니까 슈퍼카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선망하는 이유는 그 차를 탔을 때 내가 남한테 더 사랑받을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예, 먹는데 소비하는 거는 그나마 본인을 위한 어떤 욕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비는 반드시 우리의 욕구만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비를 진심으로 마주하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어,
마주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고 있구나. 예, 자랑하고 싶은 심리.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내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고 나는 이만큼의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나를 존중해야 돼. 아니면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런 어떤 그 욕망 속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예, 타인의 욕망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저같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 배터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소비를 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불편한 게 딱히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제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욕망을 바라다 본 다음에 그게 마치 제가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일단은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텀블러를 사요, 텀블러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차를 마시기 위해서 어, 텀블러를 사는데 사람들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좋아하죠. 스타벅스의 그 세일앤 로고가 들어간 그 텀블러. 그 텀블러의 가격은 일반적인 텀블러보다 한 3배가량 비쌉니다. 그러면 그 텀블러가 과연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켰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냥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선 그 욕망에 만족시켰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다는 게 남들이 시선 속에서 좀 더 내가 커피 마실 때 분위기 있어 보여. 이런 건가요? 예, 마음의 만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음,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스타벅스 텀블러를 안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을 항상 의식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소비, 그래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현금 흐름을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쪽으로 돌려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내가 나의 미래를 개척하고 나의 미래를 어, 풍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타인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소비를 과소비를 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도 소비하게 되고 막상 더 입을 수 있는 옷인데도 타인에게 남루하게 보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손가락질 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멀쩡한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 구매한 가격이 있으니까 기존의 옷도 버리지도 못하고 자꾸 쌓아놓고,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잘 지적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명품을 가질 때 왜 좋냐면 그걸 갖게 되면 행복하다. 근데 이 행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찬양하고 주시하는 그 느낌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라는 거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고, 근데 명품 하나를 들고 있는데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명품 하나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거 어디서 구했냐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에 한번 이렇게 길들여지면 앞으로도 그런 소비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명품 하나 걸쳤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신주는 약간 그게 소비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소비의 모르핀에서 중독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상당한 시간을 노동자로 삽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이 소비자인 시간보다 여러분이 노동자인 시간이 훨씬 깁니다. 예, 언피니시드님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소비를 타인의 시선이랑 결부시키는 거는 맞지 않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욕망을 반영하는 소비가 있고 타인의 욕망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가 있다. 예, 그래서 어,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시선은 권력이다. 그 시선이 무섭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섭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제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제 얘기를 하고 이보계님 추후에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면 방송이 약간 샛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 얘기를 먼저 하고 이 비슷한 내용을 나중에까지 듣고 계시다면 그때 다시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나서 아니면 계좌에 돈이 풍족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결코 물건과 돈은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과 100만 원짜리 돈은 엄연히 다르죠. 예, 엄연히 달라요. 왜냐면 100만 원짜리 물건은 사는 순간 중고품이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다양하게 꿈을 꿀 수 있죠. 이 100만 원으로 내가 뭐 좋은 옷을 살 수도 있고 뭐 코인을 살 수도 있고 배당주를 살 수도 있고 내가 그 우리 가족과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한 끼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 자체를 들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상상을 하니까. 근데 물건을 사는 순간 사용처가 거기에 고정되죠. 근데 소비를 우리는 잘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밀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는 순간 이 돈의 자유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소비를 할 때 내가 내 돈의 어떤 자유를 거기에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돈이 거기에밖에 이제 고정이 안 되니까 그 물건이 과연 나한테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서라도 과연 이보계님 꺼지라는 얘기를 누가 했죠? 꺼질 필요 없습니다. 예, 토론을 하는 자리예요. 예, 욕한 거 아니시잖아요. 예. 누구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고요. 오늘은 여기에 누가 뭐 인격 모독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는 한 꺼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토론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노동자인 시간을 고려하면 돈을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팔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유를 꿈꾸죠. 일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꿈꾸는데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어, 건강하다는 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지만 건강하다는 전제로 돈이잖아요. 자유는 곧 여러분에게 안락한 어떤 집과 따뜻한 음식과 그 다음에 기타 모든 편안함을 제공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동안 예,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놓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매여서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직장에 매여 있고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져 자게 되죠. 기껏해야 4시간이라고는 하루에 2~3시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평생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하다가 경제적 자유도 맞지 못하고 나이가 60, 70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경제적 자유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시선과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뭐 노숙자나 거지처럼 입고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브랜드, 명품 이런 거에 치중해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성비가 뛰어난 물건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물건들이 저에게 주는 행복감이라는 게 너무나 찰나적이고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경제적 자유는 다 같이 못 누린다는 얘기를 그럼 왜 그 인던남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는 못 누린다 이거는 상당히 그냥 중립적인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죠.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적어도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60, 70이 됐을 때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맛보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구조지만 우리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라도 올라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왜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욕심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6억을 잃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사치까지 갔었고요. 그게 한 번만 도와줬다면 저는 이제 10억 이상 있겠죠, 현재. 그래서 바디노님이 왜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 문턱에서 다다랐다가 목표를 거의 달성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헛디딘 거죠. 아니요, 현재는 10억이 목표가 아니죠. 제가 6억을 잃었는데 10억을 목표로 하면은 사람이 너무 그럼 쪼잔해 보이잖아요. 단기간으로는 10억이겠죠. 그러니까 어 그게 몇 년이 되었든 어쨌든 나이 50 이전에 10억은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인생이 오늘 제가 100세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사람의 수명이 어 이렇게 짧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세가 됐다고 해서 뭐 엄청난 나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저는 60세가 되어서라도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생 동안 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나이에 50이든 60이든 이루면 적어도 그 사람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우유님, 예, 어우유님. 100세 할배 자전거면 진짜 특이한 경우죠. 예, 특이한 경우인데 50세에 10억이면 대단한 겁니까? 이런 질문은 의미 없어요. 자기 객관적인 얘기인 거예요, 다. 예, 다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50세에 10억에서 만족하면 성공한 거고요. 여러분이 자꾸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건희나 뭐 이재용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항상 부자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바디노님. 뭐 빈곤층의 국민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을 누려도 괜찮고요. 그냥 돈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과 마주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 번도 직시해보지 못한 상태로 그런 질문조차 던져본 적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밥님 오늘 방송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스멀스멀 일어나는 거는 본인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떤 때에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이 물건 미치도록 사고 싶다 이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인지 타인의 어떤 시선과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강신주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소비에 물들어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들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저 사람은 지금 더럽게 억압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어서 소비를 통해서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구나. 취업이 안 되고 비정규직이어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오히려 더 빨리 쓴대요. 그 돈을. 돈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어떤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돈을 빨리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유혹이라고 보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소비를 할 때만이라도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죠. 예, 오토바이 사고 싶다는 거 이거는 타인의 시선인지 아닌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타인의 시선이 아닐 확률이 있죠. 오토바이 사고 싶다 이거는. 왜냐면 나이 들어서 자유롭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 보면 일정 부분 경제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구매할 만한 수준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행복을 위한 소비라고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 주식으로 5억 잃고 나서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1,000만 원이 남았을 때예요. 예, 5억이 1,000만 원이 이제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 그냥 이 1,000만 원으로 오토바이나 사서 그냥 내 돈 5억 다 잃은 거 그냥 기념으로 오토바이 사서 나한테 오토바이라도 남기고 그걸 가지고 좀 자유롭게 여행이라도 다닐까? 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김미 식스님 치킨 먹고 싶다. 이거는 본인의 욕망이죠. 치킨은 사 드시면 돼요. 예, 치킨 먹는다고 인생 그렇게 뭐 바뀌는 거 아니니까 치킨은 자기 욕구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소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지금 이 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요. 예, 여기 상처받지 않을 권리. 이 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소비 이야기는 딱 몇 분 내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비 얘기의 어떤 뭐 대부분의 얘기가 제가 이미 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이 돈에 관련된 어떤 소비와 관련된 어, 예, 이게 다상담이고요. 예, 이건 다상담이에요. 강신주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는 책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었고 여러분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 내용이 제가 없다 보니까 강신주의 다상담에 있는 이 책 내용과 유사한 부분을 물론 뭐 글의 토시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나 어떤 그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유사한 부분을 강신주의 다상담 제가 읽었는데 요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소비할 때 본질적으로 예,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내 안의 욕망을 마주보고 이게 나를 위한 소비인지 타인을 위한 소비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돈을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은 예, 치킨은 자신을 위한 소비라고 볼 수 있죠. 예, 치킨 가지고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치킨 한 턱 쐈어. 뭐 이런 나는 먹고 싶지도 않은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체면을 위해서 치킨을 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먹고 싶어서 치킨을 샀다면 그거는 자신을 위한 소비죠. 그런 소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기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소비를 내 안의 욕망을 마주해서 이 소비를 현명하게 해서 어쨌든 종잣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굿즈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입니다. 이런 어떤 스타벅스의 어떤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스타벅스 생기기만 하면 그냥 고가에 팔아버립니다. 예. 누군가가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저한테 주기만 하면 저는 그냥 그거를 당근마켓에 다 팔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런 상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그냥 싸고 품질 좋은 텀블러를 씁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 이쁘니까, 아 나는 저거 되게 그냥 품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소비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러냐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약한 돈을 가지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차피 이 개념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제일 위에 나오네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1편, 2편,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뭐 투자 가이드, 뭐 자녀 교육법, 뭐 아무튼 베스트셀러죠. 예,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부자가 된다. 광고 아닙니다. 예,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 안 사도 돼요. 뭐 이거 제가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도서관 가서 빌려보세요. 도서관 가서 빌려보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 책 사지 마세요. 그 책도 본인의 욕망인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좋게 봐주길 바라는 건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세요. 본인이 읽고 싶어서 읽는 책인지 괜히 어려운 책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지적으로 봐줄까봐 괜히 그 책을 읽고 있는 척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책을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이 개념은 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로 많이 표현하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자산을 사라라는 개념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있죠. 자산은 그걸 사는 순간 어떻게든 저한테 매달 현금 흐름을 줍니다. 그게 6개월 뒤에 입금되더라도 어쨌든 그 사이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묵님 부자 아빠 책 완전 강추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 개념 과거에 한국에는 있지도 않은 개념에서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처음으로 솔직히 이 개념을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게 했어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이 개념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 개념이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배당주를 통해서 매달 배당금이 분기별로 매달 반기별로 아니면 혹시나 연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돈을 일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돈을 일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소비를 통제하고 본인의 욕망을 잘 들여다보는 소비를 하고 그를 끊임없이 자신의 이 손을 거쳐가는 그 현금 흐름을 끊임없이 자산을 사들이는 연습을 하면 그리고 그 자산을 잘 지키는 연습만 하면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예, 배당주 사시면 좋은 배당주 사시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개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배당주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자꾸 배당주를 사놓고 그 포커스를 시세 차익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배당주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에요.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배당의 지속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배당의 지속성.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네, 올랐네 이게 아니고 내가 최초에 들어갈 때 그 배당 목표 수익률 그거를 이 회사가 얼만큼 장기간 안정적으로 줄 것이냐 그 문제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충격받지 말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쫄아가지고 배당주를 최초 살 때는 배당금 받으러 들어갔는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쫄아가지고 팔지 말고 여러분 주식 사고 팔고 계속 해봤자 여러분이 돈 벌 확률은 잃을 확률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 헤르릭스입니까? 허릭스입니까? 예, 허릭스님. 예, 그러니까 배당금을 잘 주는 회사, 예, 그런 회사를 찾아서 적금이 제일 자산 빨리 늘어난다.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 개미가 불쌍해님. 적금이 자산을 빨리 늘어가게 하는 시대는 우리나라의 1980년대까지였어요. 그때 이자가 10% 15%였죠. 그때 이자가 10%에서 15%, 많게는 17% 이렇게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는 적금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죠. 적금만 해도 집을 사고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 시대는 아무리 이 이자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1%라도 2%라도 더 주는 어떤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적금이 반드시 최고의 어떤 투자 그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KTNG도 괜찮은 주식이죠. 근데 시세 차익이 아예 없는데 KTNG는, 근데 시세 차익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야. KTNG가. 왜냐면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잘 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가격인가 이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집도 작은 집을 좋아해요. 인던남님. 예, 인던남님. 예, 저는 집을 효율적으로 작은 집. 어차피 저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큰 집에 살 이유도 없고요. 개미가 불쌍해님. 모든 사람이 돈이 녹은 건 아니죠. 배당주를 잘 했으면 오히려 적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사람들이 급등주를 쫓아가고 배당주를 지겨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녹은 거죠, 주식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예 나는 배당주 투자해놓고 그 원칙 지킬 수 없다 하면은 내가 다른 주식으로 갈아탈 것 같다 지겨워서, 그러면 아까 개미가 불쌍해님처럼 적금이 나온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배당주도 이 시세 차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손실 볼 때 팔면 그거는 다 안 나오는 투자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예, 마태복음 25님 얘기에 저는 정확히 동의합니다. 적금도 하나의 어떤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에 뭔가 사기도 두렵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디 돈을 둘 데가 없으니까 적금이라도 받아서 물가 상승률을 좀 해지해야겠다. 예. 그럴 때는 적금도 괜찮은 투자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돈 벌어주는 시기죠, 그때는. 예, 왜냐면 이제 곧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 주가 어떤 등락에 일비하지 않고 그냥 나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면 떨어질 때는 더 사서 더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적금만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건 좀 위험한 사고방식이고요. 무조건 적금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절대로 저는 안전한 사고방식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벌은 돈이잖아요. 제가 무려 10년간 10년간 제 인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갈아 넣어서 6억을 벌었잖아요. 부정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댓글들에 일일이 얘기해 주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따라오고 계신 분이죠.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나가시면 돼요. 구독 취소해 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떤 그 분명히 더 어떻게 생각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저한테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뛰어난 사람들 방송을 찾아서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나 뭔가 철학자나 그런 분을 찾아가는 게 맞죠.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어떤 독서 수준이라든지 뭐 이 책을 제가 뭐 정독을 안 했는지 메모를 안 했느니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들으지 않으셔야 될 분이 여기서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예, 직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항상 객관적 태도를 유지합니다. 뭔 얘기냐면 어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해요. 근데 그 존중은 상대방을 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베이스에서 제가 존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얘기했는데 틀렸다. 아무것도 모른다. 주제도 모르는 놈이 방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얘기죠. 토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론도 그렇고. 예, 그래요. 이 정도 생각합시다. SG 조님처럼 제가 엄청나게 학자면은 여기 안 있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뭐하러 하겠어요. 엄청나게 제가 무슨 어떤 경제 전문가면은 대학 교수로서 거기서 강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번 주제까지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이 두 번째,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에서 착안해서 1번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독자님 제가 이제 댓글이죠. 예, 코인이란 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인은 있고 주식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가? 제가 그 생각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병을 모아가지고 빈병을 팔아서 50원씩 돈을 모을 정도로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제 의식이 어떻게 보면 있는 나이부터, 그러니까 뭐 3, 4살 이때는 아예 뭐 돈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500원을 받고 그 500원으로 학용품을 사는 그런 소비를 하는 그 시점부터 이 돈이 추후에 내 어떤 행복과 연계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으로 5억을 날릴 때까지 제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어, 최대한 이른 시간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소비를 좀 억제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코인으로 또 잃고 이제는 앞으로도 또 소비와 어떤 절약과 그 경계선에서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인생이 나이 50에 돼서 과연 후회를 할지 아니면은 후회를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저는 나이 50에 후회하더라도 전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저보다 인생 많이 살았던 선배님들과 제 구독자님 중에 나이 더 많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았고 깊이 숙고도 해보고 댓글로서는 제가 그런 걸 고려해보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방송에서는 향후 1, 2년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나이 50에 후회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차를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소비와 제 미래와 행복의 어떤 균형점에서 지금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 당장 차를 사야 됩니다. 왜냐면 제 차는 남들이 보기에 상당히 남루한 상태의 차고요. 그 차가 어쨌든 뭐 굴러다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제 행복과,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50에 이 3천이 없어가지고 후회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차를 사는 선택도 괜찮은 방안이에요. 근데 현재 제 차가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내 욕망인가 타인의 욕망에 맞추기 위해서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한 욕망인가, 그 문제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차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비하면은 저도 차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어떤 이동의 편리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 차 가지고도 앞으로 1, 2년은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차를 사는 게 필요할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다 갖고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아, 예.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지면 옳다쿠나 외제차부터 삼.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밥손 여러분의, 그러니까 밥손님, 어떻게 보면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100억 부자가 오히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100억 부자가 30억 부자, 100억 부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차의 필요성을, 서장훈이 대표적이죠. 예, 서장훈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어, 온갖 외제차도 타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좀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본 사람은, 그리고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 본 사람은 이미 그걸 깨달았어요. 아, 예, 그럴 수 있죠. 아, 제 말은 서장훈은 음주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자를 안 만나봐서 그럴 수 있는데요. 모든 부자가 그렇다고 일반화의 오류로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면 부자이고 누가 봐도 100억 이상의 돈이 있는데도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자가 외제차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 객관적이지 않죠. 100억 부자가 오히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죠.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단정 짓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100억이 생기면 저는 외제차부터 살 거라는 그 단정을 짓느냐는 거죠. 저는 100억이 생겨도 그냥 국산차를 탈 것 같은데 왜 100억부터 사고 외제차 사고 이런 얘기를 단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링링님 말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본 사람은 그 외제차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100억이 생기면은 타보고 싶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10억이 생겼다고 해서 외제차를 살 돈이 있어요. 1억 정도나 뭐 2억 정도에 살 돈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과거의 어떤 보상 심리로 내가 그걸 살 것이냐? 그걸 왜 단정 짓냐는 얘기죠. 예. 뭐 차 살 돈 있는데 차 안 사시는 분도 있고요. 블라이님 같이. 그러니까 본인의 욕망을 저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저 가식적으로 방송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신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념들을 지켜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군요. 블루아이님.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했죠.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남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욕망인데.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 괜히 뭐야 고결한 척 하지 마. 너도 100억 생기면은 할 거잖아. 왜냐, 자기가 그러니까. 댓글에 흥분하지 않아요. 예, SJ 조님. 댓글에 흥분한 게 아니라 토론을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 좋은데 단정지어서 그 사람을 매도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요. 어,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제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과 코인 없는 세상을 좀 생각을 해봤고, 주식과 코인 없는 세상이 전체적인 복리를 어,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제레미 벤담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고등학교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업 그냥 듣기만 했어도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 그거 있잖아요. 그 가수 있잖아요. 난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 그 가수. 예.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로 다시 돌아오자면 주식을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인도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중간 지점이 제로다. 그게 제로섬 게임이죠. 이게 반드시 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로섬 게임. 왜냐면 내가 팔았으면 누군가는 샀고 그게 오르면 그 사람도 누군가 이렇게 계속 도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무한정 오르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 제로섬이 입증이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섬 속에서 누군가는 벌고 저처럼 누군가는 잃었습니다. 근데 그 번 사람의 복리가 과연 잃은 사람의 그 상실감을 똑같이 0으로 수렴시킬까요? 소리가 끊기나요? 여러분, 방송 소리가 끊기나요? 이건 좀 중요한 문제죠. 아, 잘 나온다고 하네요. 아, 끊긴다고 하네요. 잘 들린다고 하는데 또. 아, 끊김.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예. 자신의 컴퓨터. 예. 자신의 컴퓨터. 예. 하나도 안 끊겨요. 예. 안 끊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 방송 상태 보고 있거든요. 예, 연결 상태 우수하다고 나와요. 녹색이에요. 음. 그래서 돈을 번 사람 한 명의 행복은 올라갔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 번 적 있죠? 주식 투자에서. 코인에서. 그게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갔습니다. 저는 기억에. 그냥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행복은. 근데 돈을 잃은 슬픔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흐릅니다. 그 슬픔이. 그래서 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벤담의 공리주의 명제 있죠. 예,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복리를 누릴 때 그게 가장 행복이 많은 그 상황이 최선이다. 근데 분명히 저는 주식과 코인은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몰아주지만 그 행복도 찰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잃어가지고 슬픔을 겪게 만들고 있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희생돼서 상당 부분 인생을 지금 고통 속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제 방송을 보면서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도 느끼고 여러 가지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주식에서 다시 이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어떻게든 주식에서 이루지 않는 한 제 인생은 좀 실패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들을 좀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잃은 상실감만큼 행복을 느끼려면 3배는 벌어야 된다.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제가 6억을 복구해서는 이 상실감이 과연 보상받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차피 지금도 제가 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배당 수익이라고 해봤자 그 배당 수익이 잃은 거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저는 제 돈을 모아서 현금 흐름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경제적 자유를 300만 원에 달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주식시장에서 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상실감이 있겠죠. 그래서 어, 과연 은퇴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요새 다시 생각하고 있고요. 예, 6억을 벌어도 그건 제가 제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금은 기껏해야 한 몇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온 거겠죠. 나중에. 그렇다면 6억을 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해소되지 않는 앙금 같은 걸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 제가 어떤 300만 원이라는 목표 현금 흐름 그걸 만들었을 때 과연 끝이다. 이제 내가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든 내가 결국에는 이 6억을 다시 달성하고 매달 현금 흐름을 300만 원 정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의 어떤 그 상실감이다.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걸 초연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예, 예,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생각이고 추후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중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내 나이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연연할 나이가 아니잖아. 아니면 더 깊은 어떤 깨달음 속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주식과 코인은 결코 이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키지 않았다. 예. 주식과 코인이 이 사회에 그렇게 제가 개인의 행복에 회사의 어떤 운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주식만. 예. 코인은 그 개발자한테 돈을 몰아준 것 같고요. 예, 주식은 회사 때문에 이 회사가 창출해내는 그 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사회의 복리에 기여한 부분은 있는데 투자자로서 예, 돈을 잃은 사람 복리를 계산해 보면 그것도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 일단 주식의 세상에 들어왔고 거기서 좀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블루아이님 시지프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인의 행복에서 느끼는 다시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행복. 예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행복. 진화 심리학을 바탕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동현 님이라고 시청자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예. 시청자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렸죠. 예, 코인으로 1억을 손실봤다고 인증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남 불행해진 거 보면 저는 기분이 좋다. 자기가 정상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이미 제가 한 얘기다. 강동현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얘보다는 낫네 생각하며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강동현님이 다시 거기에 답글을 달았죠. 인간의 더러운 본능인가 봐요. 하하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댓글을 달았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라는 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던 적자생존 사회였고 강동현님이 현재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강동현님의 선대 조상이 이기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유전자가 강동현님 피해도 흐르고 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다. 저는 주식과 코인에서 6억을 손실을 보고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계좌를 통해서 인증했으니 당연히 강동현님 머리에서는 본능적으로 얘는 내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군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게 자기 만족감을 들게 하는 거고 그런 심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발장님이 거기에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왜 자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그래서 뭐 도박을 할 때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되는 거 그 얘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서 왜 얘가 도대체 이렇게 생각 없이 했지?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여러분이 인생 망가지는 건 도미노처럼 망가져요. 여러분이 인생 실패할 때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 실수하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망가집니다. 순간의 선택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적나라한 사례가 바로 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마음을 계속 지키려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저는 그 믿어요, 요새. 제가 배당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또다시 코인이랑 아니면은 급등주를 쫓아서 너는 또다시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길로 가면은 또다시 만약에 아다리가 하나 안 맞으면 흔히 얘기하는 아다리죠. 뭔가가 하나 삐끗하면 그거 거기에서 복구하기 시작하기 이 욕구가 올라오고 예.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화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 휴대폰만 바라보고 노트북만 바라보고 PC 화면만 바라보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집중하다 보면 내가 그 자책 한 번의 실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손실 나면 이걸 복구하고 싶다는 얘기가 당연히 올라올 거겠죠. 예. 이 복구하고 싶다 이 욕구. 그때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해야 된다고요. 예.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문정성님, 예. 제가 그럴 거라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이 방송을 하면서 요새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아예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연습을 일부러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앱을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하면 이제는 앱을 보지 않는다. 다시 매수할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뉴스에서 뭔 얘기가 나오든 간에 그냥 나는 어차피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했고 그만큼의 배당금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밥손님, 어, 밥손님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야 적어도 가능성을 있지. 나는 내가 남들처럼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달성하나요?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문제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밥손님도 아침마다 본인 얼굴 보면서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그런 자존심이 지켜져야 인생이 살지. 예? 확신을 가지는 순간 잃는 게 아니라요. 살신성이님, 그런 거는 급등주나 배당주에서는 확신을 잘못 가지면 잃겠죠. 근데 어, 내가 잘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신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바로 무너져요. 지켜봐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냥 제가 어떤 분들이 볼 때 자꾸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읽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 제 방송에 어떤 동감하는 사람들의 소외되는 현상을 이제는 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요. 어, 우리는 분명히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제가 최근에 지켜본 거는 어, 현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본인들도 잘난 게 없는데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생각하고 있네요. 그냥 당분간 어 영상으로 대피하는 게 낫지 그 않나요? 역전의 마왕님이라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날렸건 뭐 했건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냥 사람이 그냥 한 1, 2분만 얘기 듣고 있어도 이 사람은 그냥 좀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 채널에 가서 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본인들 계좌의 수익률은 공개도 안 하면서 어 뭔가 어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아니 역전의 마왕님이 자기 돈 잃었지 그 사람들 돈 끌어다가 투자해가지고 잃은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돈 끌어다가 잃은 것처럼 예, 그런 댓글을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유튜버의 어떤 숙명이기도 하지만 구독자가 참 이런 어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자기 우월성 그다음에 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 어쩔 수 없는 그 유전자가 시키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세 번째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